윤석열 전 대통령, 피의자 윤석열의 수용 번호는 3617입니다. 이평대 독방에 수용이 됐는데 이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수용됐을 때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뭐 경호처 경호도 중단이 됐고 통상적으로는 전직 대통령이 수감되면 한 3평이 넘는 방에 수감이 됐는데 이번에는 뭐 서울구치소가 너무 과밀 상태라 작은 방에 배정이 됐다고 해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내가 서대문 형부소에서 1년 반 했을 때는 정원이 5명인 1.75평 방에 12명 집어넣었다. 이 정도면 호텔이다. 그냥 다 사람 사는 데라 살만하니까 이에 팔자련히 생각하고 살아라 이런 말을 했던데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제 적응해야죠. 거기서 상당히 오래 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1심 구속 기간은 6개월입니다만 6개월 내에 재판이 안 끝난다 한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풀려날 수 있겠습니까? 다른 혐의로 또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 환경에 좀 적응을 빨리 본인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당혹스럽겠죠. 그때는 어쨌든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경호처가 그 수감시설 내에서 경호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경호처 경호가 미치지 못하고 그게 다 법무부로 인계가 된 상황이고 아무런 특별 대우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런데다가 여론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 과거에 전두환 씨가 구속됐을 때는 그 수감된 본인의 방은 뭐 한 3평 정도 됐는데 그보다 더 큰 접견실도 있고 이랬어요. 근데 이제 그게 특혜 논란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좀 줄여서 그러니까 보통 일반 재소자들 한 5명 정도가 기거하는 방을 개조해서 독방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방이 없어가지고 그보다 좀 더 작은 방을 쓴다는 거 아니에요? 등등 포함해서 더군다나 이렇게 여름에 더운데 요즘 에어컨이 이슈였지 않습니까? 에어컨 없습니다. 선풍기만 있다. 네, 그 에어컨 놓는 거에 대해서 법무부에서도 검토를 했었는데 여론이 워낙 안 좋고 내부 반대도 많아가지고 안 했거든요. 굉장히 더울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 씨가 심리적으로도 여전히 이 특검의 수사나 이제 본인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어쨌든 이 법 집행을 그 거부하고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거부터 바꿔야 본인이 저 안에서 어쨌든 적응하면서 생활을 할 수 있지 본인 심리가 모든 것을 그렇게 거부하고 부정하는 그런 심리 상태에 있다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저는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께서 굉장히 옳은 말을 하셔서 제가 그분이 인터뷰할 때 귀담아 듣고 있는데요. 이분의 이러한 말씀이 하나도 위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당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아마 운동권에 계시면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운동권 활동을 할 때도 굉장히 처절한 삶이었고 또 그렇게 투옥될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하면서 들어간 경우하고 지금 60이 넘은 평생을 검사로 영감 소리를 들으면서 수사하다가 검찰총장이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봐온 그런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통치권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남발한 측면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것도 이 뜨거운 한여름에 본인이 지금 인정하지 못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모습에서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그 수용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고통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이 도래하게 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계엄을 선포했다 하더라도 국민들께는 굉장한 누를 끼친 건데도 불구하고 사과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직 잘못한 것에 대한 인지가 안 돼 있다면 그게 더 본인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본인 스스로 자초한 거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어요. 근데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 때 재판부가 이제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여주라고 지시한 게 맞느냐라고 이제 몇 가지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그때 총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총을 보여주라고 지시한 건 아니었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경찰들이 뭐 1인 1총을 지급받지도 못하고 여경들이 국민을 지키다가 다쳤다는 보고도 있어서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제대로 된 무장을 못하는 상황이 안타까워서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뭐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특검이 더 충격적인 진술을 공개를 했어요. 공수처 검사들인 것 같은데 넘어오면 총으로 쏴버리면 안 되느냐고 했다는 진술도 있었고 헬기가 오면 대공포로 위협하고 총이 없으면 칼을 써서라도 막으라는 취지로도 말했다.
정말 더 심한 말도 나왔었더라고요. 아니 좀 거짓말을 해도 그럴싸한 거짓말을 해야지 맥락에도 맞지 않는 뭐 경찰의 총기 소지 휴대와 관련해서 일상적으로 나올 법한 대화를 그 순간에 했다는 게 믿겨집니까? 그런데다가 경호처 관계자들이 일부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할 리가 만무하잖아요. 뭐 그런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지시도 없었는데 그럼 그런 행동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게다가 대통령의 지시도 없었는데 당시에 보면 소총 들고 무력 시위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리고 다 전투복 같은 걸로 갈아입고. 근데 그게 지시 없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여전히 하고 있고 여전히 이제 이 법 집행을 좀 방해하고 법원을 더 나가서 국민을 기망하려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윤 대통령 변호인이라는 사람들도 대단히 한심해요. 그러니까 이 본인이 피의자가 저런 상태면 변호인들이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한테 결코 유리할 리가 없다. 때문에 인정할 건 인정하고 부인할 건 부인하고 이래야지 저렇게 터무니없는 거짓말 본인들도 뻔히 저게 거짓말이라는 거 모르겠습니까? 근데 저걸 하도록 냅둔다는 것 자체가 그게 제대로 된 변호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분들이 이 법률적 대리인이라기보다는 그냥 정치적 대변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법률적 방어 행위를 하는 게 아니다. 그 윤석열 피고인한테도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박 의원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난 건데요. 그 윤석열 정권에서 최고위직으로 올라갔던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자기네들도 할 만큼 했는데 말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변호인들도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안 듣는다 하면서 자기네들은 빠져나갈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슨 종교적인 또는 이념적으로 가치 철학으로 뭉쳐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는 바이든 날리면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짓말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특히 왜 홍장원 국정원 차장 같은 경우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시를 했다 그랬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게 아니라 위로하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 또 명태균과 관련해가지고도 그 전화 녹취가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개입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잖아요. 대통령이 최혜병 때도 마찬가지예요. 경로했다 그랬는데 막상 작년 가을에 기자회견에서는 그 경로가 아니었다라고 또 돌려 말하다 보니까 지금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을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검찰총장으로 지명이 돼서 인사청문회를 할 때 소위 대윤 소윤하면서 윤모모 그 세무서장과 관련해 갖고 변호인을 알선한 것 때문에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그때는 뭐였죠? 미래통합당? 아니요. 자유한국당이었을 자유한국당. 거예요. 자유한국당 의원하고 논란이 붙었을 때 끝까지 자기는 한 바가 없다 그랬는데요. 자유한국당의 당시 김진태 의원이 녹취록을 내놨어요. 거기 보면은 자기가 알선한 게 다 나와가지고 한밤중에 소동이 일어났는데 당시 민주당 정권에서 그냥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방송에 나가가지고 검찰총장으로서 윤석열 총장이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한번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알 수 없는 이런 얘기에 대해서 못 믿는 사람이 훨씬 많고 아마 재판부도 그렇게 판단을 하다 보니까 증거인멸 우려라는 8글자로 그냥 구속을 시킨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지금 보면 윤 전 대통령이 아까도 박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탄핵 재판 때도 그랬고 네. 이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김영삼 전 대통령 사례를 들면서 금융실명제 발표할 당시에 국무위원들에게 미리 알리지도 않았고 국무회의록도 사후에 작성됐다. 개헌 국무회의에 하자도 이런 거랑 비슷한 거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특검이 그 예전에 이제 1993년도 당시 국무회의 영상 보여주면서 국민 의례부터 제대로 국무회의 하는 것을 모두 보여주면서 이거는 잘못된 주장이다, 가짜 뉴스다 정면으로 반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윤 전 대통령 측은 이거 그냥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그냥 나오는 이 상황을 이렇게 뻔한 거짓말을 지금도 거짓말 얘기가 나왔지만 어떻게 계속 주장할 수 있는지 참.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습관적으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건 그렇다 치고 법정에서 어쨌든 저게 영장 실질 심사라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심각한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저런 식의 거짓말이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거를 저는 누구보다 변호인들은 알았다고 봅니다. 근데도 저렇게 터무니없이 아무 준비 없이 가가지고 그 피의자가 하는 거짓말을 그대로 변호인들도 반복했다는 게 심각한 거예요. 조금만 찾아보면 그게 아니라는 게 이 사실 확인이 충분히 그러니까요. 가능한 건데 당연히 그러면 특검에서 저런 식의 반격을 혹은 반박을 당하리라는 걸 예상을 못하나요? 그 예상 못했다면 굉장히 무능한 사람들이고 예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의 그 예를 들어 법원을 속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국민을 속이려고 했던 태도를 취한다면은 정말 한심한 지경이죠. 그래서 저분들이 제가 법률적 대리인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정치적인 그 대변인들, 윤석열 그 이 전 대통령을 여전히 팔로우하는 그런 이 일종의 정치 집단 비슷한 사람들이지. 아니 상식적으로 이 법률적 대리인이라면 오히려 저게 피의자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저런 식의 변론을 합니까? 굉장히 무능하고 한심한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그 금융실명제를 발표할 당시에 당시 국무위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계엄하고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김영삼 정부의 최고 실적, 치적 중에 하나가 금융실명제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망쳤을 뿐만 아니라 보수 정당을 괴멸시킨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계엄 선포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거와 그거를 지금 비교하고 있다라는 거는 계엄이 얼마나 위헌적인 처사인지에 대해서 아직 자각이 안 돼 있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되고요. 그리고 국민의례까지 한 국무회의하고 2분짜리 국무회의, 그것도 국무회의실이 아닌 대접견실에서 갑자기 해가지고선 결국은 거짓말했다가 대접견실에 있는 CCTV에 의해서 지금 다 갑자기 뽀록이 난다고 할 뻔했는데 다 지금 들통이 나는 지금 그런 상황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강변을 했다라는 것이 지금 의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으네요. 변호인도 그렇게 능력 있어 보이진 않네요. 근데 사실 이런 입장이 결국 드러나는 게 지금 어제 내란 사건 재판에서도 건강상의 이유라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지금 내란 특검이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구속 이후 처음으로 출석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아직 불출석 사유서가 도착한 건 아니지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 사법 전차 전반에 대해서 좀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려는 거 아니냐.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어요. 지난번 1차 구속됐을 때도 그랬거든요. 그때도 이제 검찰 출석을 다 거부하면서 그때는 이제 현직 대통령이고 또 경호도 안에서 받고 있고 변호인 접견 계속하고 이래서 뭔가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때도 검사들이 구치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강제 구인이나 이런 걸 시도했는데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하고 상황이 좀 달랐죠. 근데 만약 저런 식으로 계속 검찰 특검 수사를 거부하면서 출석을 안 하는 이제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아마 이제 강제 구인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사관들이 가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끌고 나오는 그런 아주 볼썽사나운 모습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모습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만들지 말아야죠. 물론 절차적으로 구속적 부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속적 부심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수사는 진행이 안 돼요. 이제 그런 식의 법이 보장하는 자기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안 나간다. 해볼 테면 해봐라. 라는 식의 태도를 취한다면 지금 특검의 수사 스타일로 봤을 때 그거 그냥 냅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바로 강제 구인 들어갈 거라고 저는 봐요. 아마 본인이 아직까지도 잘못한 게 없이 구국의 일념으로 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과도 안 하고 또 영장 실질 심사를 하고 이렇게 나가는 모습인가? 주머니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가는 모습이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거부를 해서 강제 구인이 돼서 끌려 나오면 지지자들이 다시 결속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구속되고 그다음에 특검 조사받고 하는 거 보면 이렇게 속전속결로 했던 예가 있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긴 하지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변호인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전히 대통령이 그 말을 듣는 측근들의 인식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왜 그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까운 몇몇 사람이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지목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의 인식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본인이 율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지켜야 될 룰에 대해서 이런 식의 어떤 태도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최혜병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 집행이 종료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압수 목록 교부 중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국민의힘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MBS 조사에 의해서 오늘 나온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19%를 기록했어요.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가 공교롭게도 똑같이 19%로 나온 거잖아요. 근데 갤럽 조사는 지난 조사 대비해서 3%포인트 떨어진 건데 더불어민주당이 43%,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4%, 진보당은 2%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 들여다보면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지역별로 보면 정지역에서 전국에서 그리고 PK는 물론이고 TK에서도 밀렸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들여다보면 더 심각한 거죠. 그 MBS 여론조사에서는 아마 TK에서는 아주 근소하게 앞선 걸로 나오는데 갤럽을 보면 TK 60대 70대 세대별로 보면 여기서 다 이제 민주당보다 뒤지는 걸로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 여론이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대선 패배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 근데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한심한 모습을 조금 더 성찰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니까 냉정하게 그 민심이 돌아서고 있다고 보고요. 김문수 후보가 41% 득표했잖아요. 그거에 이제 반토막이 났습니다. 대선 이후에 대선 진 쪽은 좀 지지율이 빠지는 게 통상의 그런 과거에도 사례긴 한데 이 정도까지 이렇게 급격하게 그 지지율이 추락한다는 것을 국민의힘 내부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되는데 별로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그 당의 오랜 주류 기득권을 행사해 왔던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와중에도 결국 이제 자신들이 무슨 인적 청산의 대상으로 지목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발끈하고 그리고 당 그 혁신의 범위를 어떻게 보면 자신들을 상대로 한 그런 쇄신 요구나 이런 거로부터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뭐 약간은 좀 서툰 측면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한계를 느끼고 혁신위원장 임명된 지 20분 만에 이제 그만둔 건데 윤희숙 그 전 의원이 여의도 연구원장이 신임 혁신위원장이 되고 뭐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과연 넘어설 수 있을까? 그냥 말뿐인 혁신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게 출구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대로는 어떤 출구도 안 보이고 결국 더 망해야 거기서 뭔가 이게 새살이 돋든가 하지 않겠나. 자조적으로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덜 망했다. 더 망해야 그때 가서 정신 차릴 거다.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19%면은 탄핵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내려갔을 때 전임 정권 때 국민의힘은 그래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민주당과 용호 상박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민주당이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반사이익에다가 지금 이제 대통령 취임 얼마 되지 않은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이 19% 나왔다라는 거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이거 해산가학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책임 있는 중견 정치인들이 지금 침묵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거는 인간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목을 자기가 치는 일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대충 이렇게 되면은 초선이나 재선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당을 개혁한다라고 움직여야 되는데 초선 재선마저도 침묵하고 있어요. 첫째, 그럴 역량이 안 되는 거에다가 두 번째,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그 배지를 다는 데 있어서 정권으로부터 혜택을 받았다라는 부채감이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안철수 의원이 지금 이제 당대표 출마하겠다 그랬는데
전술적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 혁신위원장 안에까지만 하고 좀 시간을 뒀다가 당대표 출마해도 되는데 그 얘기가 무섭게 당대표 한다니까 당대표에 욕심이 있어서 한동훈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나가는구나. 당장 이렇게 되치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지금 윤희숙 혁신위원장도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열심히 뛰어야 될 사람이 안철수, 윤희숙에 더해서 이미 그 비대위원장을 내려놓은 김용태라든지 김재섭 이런 사람이 좀 더 목소리를 크게 내줬으면 좋겠다. 윤희숙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구조적인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원들이 지금 움직여주기를 기대하는데 애초에 이 사다를 당원이 만들었어요? 지들이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 당원을 앞세우고 뭘 한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희숙 말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좀 크게 움직여라. 조그맣게 잔잔바리로 움직이지 말고 크게 움직여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가 호명한 이런 사람들한테는 정치적인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같이 끓는 냄비에 같이 끓어서 그 다음 얘기는 제가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윤희숙 이제 혁신위원장이 어제 혁신이 1차 회의 후에 밝힌 바에 따르면 잘못된 과거에 단절을 하겠다. 그러면서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특정 계파 중심의 당 운영, 대선 후보 강제 단일화, 이준석 전 대표 강제 퇴출에 대한 사과의 뜻을 담은 사죄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당원 당규에 명시하는 방안을 전당원 투표를 거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사죄문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뭐 말이야 맞는 말이고 진작 했어야 되는 일인데 근데 윤희숙 혁신위원장만 사과한다 그래서 이게 해결될 문제입니까? 근데 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이슈들에. 근데 그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뭐 반성도 성찰도 책임의 인정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혁신의 요체가 인적 천사일 수밖에 없는 게 말로야 뭐 다 할 수 있죠. 근데 저게 과연 당내 어떤 변화를 강제할 수 있느냐. 근데 그러기가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윤희숙 위원장은 저거를 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원 당규에 명시하고 추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뭔가 이게 이제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문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뻔히 그 당의 중진이다, 뭐 기득권이다. 개 중에는 뭐 이 전당대회 출마 이런 걸 저울질하고 집단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저 혁신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윤희숙 위원장도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힘이 없으니까 현직 의원도 아니고 당내 세력도 없고 결국에 이제 당원의 힘으로 이걸 관철시켜 보겠다. 그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는데 과연 그게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체질상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인요한 혁신이가 총선 전에 혁신이 들어섰을 때 얼마나 위세가 대단했어요. 그때 김기현 당대표가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만나는 모양의 의전을 어떻게 갖출 건가라는 정도로 인요한 혁신위의 위세가 대단했는데 거기서 내놓은 혁신안 뭐 그냥 연기처럼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인요한 혁신이 그냥 중도 하차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저는 결국 그 안철수 위원장이 방법은 서툴렀지만 문제의식은 맞거든요. 인적 청산 없이 혁신이라는 건 약간 기만이에요. 근데 지금 그 인적 청산이 가능하냐. 게다가 알려지기로는 안철수 위원장이 요구했던 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게 지켜질지도 안 지켜질지도 모르는 차기 총선 불출마였대요. 근데 그조차도 수용할 수 없다고 지금 봉쇄하는 게 국민의힘의 이른바 주류 기득권이라면 글쎄 윤희숙 위원장의 진정성이나 또 본인이 갖고 있는 혁신의 의지, 마인드 이거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지금 그런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금 뭐 당원 소환제에다가 상향식 공천 이거는 이럴 때마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밥상으로 치면은 좀 새로운 거 먹을 거는 하나도 없고 뭔가 잔뜩 그냥 차려놨는데 진짜 젓가락도 안 가는 지금 그런 상황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기력하기 때문에 혁신위원장으로서 그냥 내놓는 것이지 본인 스스로도 이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과연 있는가 싶을 정도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은 뭔가 그 충격요법을 써야 돼요. 그래서 본인도 자기를 내려놓을 각오로 뭔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당대표 출마하면서 뭐 45명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45명이 또 뭉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계엄이라든지 탄핵과 관련해서 좀 자유로운 사람, 그래도 소극적이고 침묵은 했으나 자기 양심에 따라 움직인 사람들부터 규합을 해가지고 정비하지 않으면,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되면은 우선 2명, 그 다음에 5명, 10명 해갖고 희생이 불가피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희생시키려면은 내 거부터 내려놓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희생 안 해요. 저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기득권은 조직화돼 있고 집단화돼 있잖아요. 심지어 무슨 언더찐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근데 혁신의 주체는 조직화돼 있고 집단화돼 있지 않아요. 그냥 개인들이에요.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개인이었고, 안철수 의원도 개인이었고, 지금 윤희숙 그 위원장도 개인이죠. 개인이죠, 뭐.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안 됩니다. 저렇게 집단화되고 조직화된, 그리고 딱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그런 기득권 세력에 맞서서 혁신을 한다는 게 국민의힘 내에서 이 세력 관계로서 굉장히 불가능한 일로 보여요. 그러려면 혁신 세력이 약간의 차이를 넘어서서 이게 집단화되고 조직화되고 공통의 혁신 목표를 내걸고 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당직 선거 앞두고서 과연 당대표 선거에서 이제 그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기존에 이른바 이제 혁신 세력으로 우리가 꼽을 만한 사람들의 당내에서의 역할이나 위치나 관계를 보면 이 집단화나 조직화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 승부는 뻔하다. 또 적당한 사람이 그냥 당대표가 돼가지고 유야무야 되고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러면 국민의힘은 정말 내년 지방선거에 지난 총선이나 지금 정치 상황하고는 비할 수 없는 그런 괴멸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그래서 그 왜 안 되나, 왜 그렇게 물과 기름처럼 그 사람들끼리는 왜 조직화가 안 되나, 맞는 소리 솔직히 하는 사람들 속으로는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치에선 잘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세를 규합하고 나름대로 그 뭐랄까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뭉쳐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혁신위원장을 걷어차고 당대표 출마하겠다 그랬잖아요. 나 당대표 출마하는 대신에 다음 총선 안 나가겠다. 본인 목표는 대통령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고선 개혁하겠다라고 지금 자기 걸 내려놓고 나 내려놨으니 너도 내려놔 해야지. 내 거는 가지고 있으면서 너 내려놔. 근데 상대는 집단이에요. 찐윤? 뭐 언더찐윤이요? 그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같은 거지 절대로 애초부터 뭉쳐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시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일단 폭삭 망해야죠 뭐. 원래 집단이 반장만 있으면 규합이 안 된대요. 총무도 있고 부반장도 있고 해야 있어야 되는데 된다는 내가 거죠. 다 반장이면 네. 규합이 안 된다고 하는데,